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경제개발 5개년으로 일단 라인이 정해져 있고 전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발전의 축이 확정되고 나니까 이제 계속해서 경로 의존성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인구도 몰리고 전반적으로 자본도 몰리고 산업시설도 몰리고 하면서 이제 불균형이 생겨난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인구의 유입과 유출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지역에서 살다 보면 알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좀 다른 지역 출신들이 있는 편이지만 되게 그렇지 않은 곳은 외부 인구, 그러니까 다른 지역 출신 인구가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영남 지역에 이제 공장들이 많은 곳은 이제 당연히 이제 외부 인구 유입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인구는 대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으로 많이 떠나고 영남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호남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한 정치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언급할 얘기지만 약간 이제 지역주의적 투표 양상으로 변할 때 네. 결국은 이제 그 적은 인구수가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표의 결집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선 때가 되면 90%가 넘는 사람이 뭐 한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볼 때는 막 징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나름의 합리성이 그 안에 이제 또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투표 행태나 인구 변화나 이런 것들의 첫 출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때 발전된 이제 경부축 발전 계획 이제 이것이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걸 꼭 짚고 넘어가셨어야 했는데 정말 중요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선거까지 넘어갈까요? 아니면 아니요. 여기서 좀 더 이 고도 성장의 성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양질의 예. 좋은 노동력, 그 다음에 또 적시에 이루어진 외국 자금의 조달, 이런 그 순조롭게 왔죠 그때. 그 다음에 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잘 이렇게 뭐 됐달까? 네. 거기에 이제 왜냐하면 수출 기업에 엄청난 인센티브를 줬죠. 그러면서 베트남 시장, 그 다음에 중동품 이런 걸로 해서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야말로 순풍에 돛을 답니다. 순풍에 돛을 달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 팔도강산의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 최고의 홍보 영화인데 그 홍보 영화를 굉장히 추하지 않게 했어요. 김희가, 황정순 두 배우가 네. 부부가 돼가지고 잘 사는 아들 집, 딸 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주로 이제 경상도죠. 근데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팔도강산 주제가를 불러요. 구수한 그 보이스 컬러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좋다. 뭐 이런 노래를 못하니까. 네. 아무튼 네. BGM을 깔아주시죠. 그러한 것으로 해서 예. 이 국민들이 한번 해보자. 우리 뭐 살게 되네. 야 정말 그렇듯하다. 야 우리 서울 구경 가자. 야 우리도 이제 이렇게 되었어.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뭔가 안에서 치솟아 오르는 네. 그런 에너지, 같이 잘 살아보자는 기운이 막 뭉쳐지는 거죠. 네. 그까지 겹치니까 박정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계는 1971년 집권만 안 했어요. 지금 아마 국부로 만들자 이런 주의 주장 이런 뭐랄까 그 환호 그 정도까지 이게 아마 올랐을 거예요. 평가가 달라졌을 수 있죠. 네,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근데 박정희는 자기 종신집권을 이미 기획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수많은 범죄적 사건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경제 개발 과정에서 차관이라는 게 그 요술방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공 교수님한테 국가 금융기관에서 차관을 저쪽에 조달해가지고 그냥 뭐 여기서 대형 뭐 학교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뭐 외국 유수의 대학과 이렇게 결합해서 한번 잘 해보겠다. 그런 프로젝트인데 한 500억이면 되는데 야 뭐 500억이야 그때 돈으로 네. 한 1,000억 가져가. 아. 너를 내가 믿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00억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네. 이 공 교수 양심에 1,000억을 다 넣겠어요? 남은 500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넣으실 것 같은데.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네. 남은 500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건 우리 화 선생 줘야죠. 응? 화 선생 고생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이거이 식으로. 정치자금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아일보사 그때 상당한 신문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네. 차관이라는 특집을 만들었어요. 차관. 이 차관 요술방망이 어떻게 가서 요술을 부렸는가. 공화당에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는가. 청와대를 통해서 어디 비밀 계좌로 들어갔는가. 그 전까지는 이제 차관 이런 게 없었던 그때는 이제 돈 거죠. 구경을 예. 못하지. 마음은 금은보화로 그냥 탑을 쌓고 싶은데 아니 쌓아야 될 금은보화가 없으니까 돌탑이나 쌓죠. 그래서 이 차관이 요술방망이 노릇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신동아에서 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일보 사장 끄집어다 넣고 그 당시 청관우라는 당대 최고의 언론인 동아일보에서 쫓아내. 그리고 그 기사 쓴 기자애들 중앙정으로 데려가. 아, 이 실태를 이제 알렸다는 네. 것만으로도 차관의 적나라한 실태를. 국민들은 그건 모르죠. 그냥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말이야 3일 빌딩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 광교 조흥원에 있는데 그 내원사이 어지러워서 못 보겠대. 그렇게 이제 어떤 랜드마크에 근대화 산업화 발전에 랜드마크에 눈이 가는 거죠. 야 남산 가서 구경하니까 먼 너머 택시가 차들이 아이고 속담이 맞아 이런 식.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돼. 이런 말하자면 국민들의 어떤 그 소망과 그 장밋빛 소망과 또 서울이라는 이러한 그 어떤 모델 꼭 샘플하우스 같은 이런 것과 이런 것에서 국민의 기운은 잘 살아보자는 대로 모으고 거기에 경제개발의 성과는 소수 지배 세력이 가져가는 거죠. 네. 기업이 그래서 대표로 다 그런 기업들이 무너진 것이 1997년 IMF 위기관리 사태 때 다 무너집니다. 돈을 엉뚱히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우개발이 김우중이라는 사람이 돈이 없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대우 서울역 앞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철도청 땅이에요. 그걸 값싸게 불화해 준 거예요. 김우중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친연성이 있고 그 인연이 아주 두터우니까. 그래서 대우가 그 젊은 나이에 가장 좋은 남대문을 바라보는 서울역 남산을 바라보고 그 일대 힐튼 호텔 땅까지 싹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 있으면서 빈부격차도 좀 그래서 고도 성장에 네. 장밋빛 꿈은 국민들이 가졌는데 예. 그 열매 성과의 열매들은 전부 소수의 지배 세력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우리 사회가 세계 각 나라의 모든 공유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빈부격차가 그 당시 이미 근대화 경제개발 정책 속에서 기하급수적 속도로 빨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 속에서 국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해준 것은 고마운 일이고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과가 어느 특정 세력으로 집중화되고 그들만의 부유한 삶으로 이어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치세 신설을 요구합니다. 예. 나중에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공약에 나오죠. 사치세를 신설하자. 그리고 김지아는 그때 오적이라는 시를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오적. 예. 대통령도 시작하는 고공무원, 재벌, 그 다음에 군 장성,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인들 뭐 저게 가지고 5가지 적으로 만들어요. 예. 장차관 이렇게 해서 김재하의 오적이 딱 터지니까 바로 잡아가는 거죠. 예. 근데 김재하가 그냥 발표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민주당의 기관지에 그게 민주전선의 기관지에 발표하니까 정치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시인의 어떤 참여문학적인 그런 안가주망적인 포엠 시가 아니라 그냥 이건 정치 선전의 도구로 쓰여지구나. 이런 실태가 차관이 불러일으킨 경제와 로개년의 성과가 일부 특정 세력으로 집중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도성장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왜? 산업시설 공업단지가 많이 생기고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수출이 이루어지니까 네. 고용이 증대되죠. 예. 그전에는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등학교만 어엿하게 나와도 공고 나온 사람이 공고 나오면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상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은행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나오고 국민학교 나와도 들어갈 회사들이 많이 문이 열려 있어요. 네, 확실하게 이제 성장세를 보이긴 그렇죠. 했는데 이 단기간에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배 계급이 또 형성이 되는 건데, 예. 고용이 증대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시골에서 농사 한 10,000평을 지어도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000만 원이 남을까 말까 한데 아니 어느 회사에 가서 고용되다 보니까 그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 들어와요. 그 소득이 증대되죠. 네. 예. 고용 증대, 소득 증대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 500년 계획은 굉장히 발전적인 정신적인 철학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 된다. 이루어진다. 예. 이런 어떤 그 어마어마한 멘탈을 좀 강화해 줬달까? 멘탈티가 좋아졌다는 거. 이게 이제 긍정적입니다. 네,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고 치러야 할 희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배계급도 생겼고 여기에 또 재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어떤 곳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였던 걸까요? 대가도 그렇지만 일단 방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온갖 좋은 점들이 네.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좋은 점들에만 주목해서 만든 게 이제 새마을 운동이고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수출하려고까지 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많은 아직 저개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좋은 부분들은 정말 모범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 방금 이제 뭐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근면한 뭐 노동관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면에는 많은 이제 그 상처나 후유증들을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파이가 커진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분배의 목도 커졌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커졌으니까요. 총량이 커졌으니까. 네. 그런데 분배의 비율로 따졌을 때 과연 진짜 땀 흘려 피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제 몫을 받았느냐.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출발 지점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가 3년을 살죠. 근데 이제 미군정 치하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 반공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냐면 노조와 관련해서 매우 엄격한 제도를 정합니다. 뭐냐면 이제 단일 노조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0년대야 비로소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MBC에도 노조가 하나, 둘, 셋 몇 개가 있을 거예요. KBS에도 노조가 여러 개가 있고요. 온갖 곳에 복수 노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직원들 노조가 네. 하나가 아니에요. 2개, 3개 있어요. 그런데 미군정 치하에서 무조건 노조는 허용을 하는데 하나만 만들게 해놨어요. 단일 노조로만. 그 무슨 문제냐? 노조를 허용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노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서류 등록을 해서 노조를 설립해 놓으면 추가로 노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만들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잖아요. 사측이 자기들이 만든 노조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노사 상생 굉장히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을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고 있다. 외형은 그럴듯하죠. 임금 협상도 노사 협의에 의해서. 근데 알고 보니 그 노동자 대표가 바로 사측이 심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입장을 달리한 다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이게 90년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엄청나게 과다 노동 시간에 노동자들이 시달렸죠.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우리가 이제 전태일 열사와 관련된 영화나 뭐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린 소녀 공장 노동자들이 뭐 10시간 이상 14~5시간씩 심지어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뭐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근로기준법 바꾸라가 아니라 지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법 제도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만 만들어 놓고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 측은 다시 정권하고 결탁해 있었고 불법적으로 비자금도 눈 감아주고 또 통치자금도 전달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또는 농민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 느낌에 만족하면서 정권을 지지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분배를 제 몫을 얻지를 못했죠. 결국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않았죠. 80년대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 노동법이 우리나라에 생긴 것이 1953년 이승만 정부 때인데요. 노동법이 개선되기보다는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선 1차적인 것이 있었고 개악이 됩니다. 개악이 더 나빠져요. 노동법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는 그렇게 눈부신 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급속히 변화가 되죠. 근데 새마을운동 나중에 이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회장님께서 나이가 어느 정도였죠? 나는 그때는 이미 사리 분별에 닿을 수 있는 네. 우선 신문 스크랩을 하는 나이였어요. 이미 방금 말씀드린 60년대 그 신동아 차강 기사를 다 있고 그런 생생하죠. 왜냐하면 국민학 1학년 때 5.16 군사반란의 그 혁명 공약을 외우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충분히 뭐 월남 파병 그 영화관에 가면은 대한뉴스에서 제일 먼저 그것이 땡전 뉴스가 아니라 그때는 땡 월남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뭐 우리 명호부대 용사들이 어디를 가서 베트콩 얼마를 저기했고 섬멸했고 청룡부대 용사들은 어떻게 되고 백마부대 용사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비둘기부대 용사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전쟁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수산해주고 있고 이런 게 다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역사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실감나게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경제 발전이 있다고는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때 보실 때도 실생활에서도 느껴지셨어요? 이제 우선 저희가 갓난에 쪄들었지만은 차츰 월남전에 가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좋은 가전제품을 갖고 와요. 가전제품이 어떤 TV 거? 같은 거. TV. 일테면 이거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저 집은 냉장고도 들어온다네. 이런 게 실감이 되죠 바로. 그 이제 고용이 또 어디 이 사람이 저기 부산 사상공단에 갔다네. 또 온양어선 배를 탔는데 돈벌이가 보통이 아니네. 저기는 구로공단에 있대 딸이. 저기는 인천 부평공단에 있다네. 아들이 구미공단 갔대. 이러면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고용 효과에서 오는 소득이 우리 이제 바로 나비 효과로 오는 거죠. 집에 부모님 또 누나가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그 돈을 벌어서 자기 몸치장을 내 쓰는 게 아니라 친정 부모님, 친정도 아니지. 내 식구들, 부모 하나, 동생, 특히 남동생
그래 대한민국 남자들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 어머니 등골, 누나 또는 여동생 등골, 네. 또 이제 장기가 결혼해갖고는 마누라 등골 다 빨아먹어서 지금 그 업보를 지금 남자들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미투라는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이제 남자들이 지배적인 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살다 보니까 네. 오는 그 지금 당연한 급부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기저기 나가서 네. 돈을 벌게 되는 경제개발 고도성장의 효과 낙숫물이 나비 효과가 되어가지고 고향 마을로 오고 그러면서 그 소득이 그 집안에서라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삶의 윤택함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방금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부신 경제개발의 겉으로의 성과나 우선 소소한 이런 어떤 윤택한 삶에 비해서 더 열악한 것은 우리의 자본이나 기술이 대종속도가 심화돼요. 네. 특히 기술은 일본한테 거의 종속적 관계로 지금도 아마 중요한 기술 부분이 일본에 많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전화 하나, 컴퓨터 뭐 하나에도 그래서 꽤 많은 발전을 이뤘지 그런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 그 당시에 예. 기술 자료를 못 했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자금을 조사하다 보니까 외채가 누적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속에서 보니까 무역도 한일 관계에서 다른 데서 벌어가지고 저 어디 베트남이나 저쪽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우리보다 조금 더 기술이 시장이 조금 더 열악한 데다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 미국이나 이런 돈들을 전부 벌어가지고 일본한테 다 주는 식이죠. 일본한테 무역 역조 그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한국과 한일 기본자금 체결함으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겨간 거죠. 우리는 벌어서 일본에도 전부 갖다 주는 거였죠. 그 시장 시스템이.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문제점으로 농촌이 해체돼 버린 거예요. 농촌사회 해체돼 버린 겁니다. 이 시골을 버리고 도시로 다 향하다 보니까 이 농촌이 빈 절터처럼 빈 절간처럼 허황해져 버려요. 네. 허황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냐? 노동자들한테 저임금 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먹고 살 돈은 줘야 되는데 그 최저생계비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도의 돈만 준 거예요. 10시간 이상 12시간 심지어 잔업을 밤 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퇴근을 해도 그 급여 액수가 너무 악랄한 저임금이에요. 노동을 착취한 거예요. 노동 기본권은 그만두고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최소 비용만 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할 수 있는 돈을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생존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은 노동의 재생산성, 노동의 재생산성이 필요한 거, 그 돈은 줘야 되면은 첫째가 먹는 데 드는 비용이죠. 네. 우선 먹어야 되잖아요, 삼시세끼. 그래서 잠을 자려면은 조그만 골방을 하나 넣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농촌의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면은 노동자들이 못 사 먹죠. 네. 두 끼 먹는 한 끼로 줄여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루 또 식사를 건너뛰어야 되고 그럼 일을 못 하죠. 노동의 재생산성이 안 되죠. 그래서 농촌 농민들의 피폐한 삶을 더 피폐하게 밟아버리는 저고가 정책을 씁니다. 곡물 가격을 최저로 생산비 원가에 미치지 못하도록. 저고가 그러니까 정책. 이 농토를 팔아가지고 부잣집한테 팔아가지고 떠납니다. 도시로 가서 살아야 된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게 뭐냐? 끊임없이 네. 이중고가제예요. 이중고가제. 정부에서 네, 어떤 건가요? 네. 곡물을 좀 제값 주고 사들여서
노동자들이 이런 먹는 사람들한테는 싸게 공급을 해주자. 이중 곡물 가격제.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제값 주고 사드리고 싼 값에 이제 노동자들이 먹을 수 이런 있도록. 빈민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거기에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주자. 그걸 김대중이 꾸준히 주장을 해요. 시행은 안 됐죠. 전혀 되지 않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제개발 5개년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임금, 저고가 그 연동돼 있습니다. 하나의 고리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저임금의 착취는 지금도 대기업 집단, 재벌이라고 이름하죠. 그리고 공기업 집단, 그 다음에 강소기업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금도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해가지고 빅그린 산단에서 캐스퍼 승용차 생산하고 그러죠. 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다. 예. 그 힘겹게 노동의 양이나 질은 똑같은데 현대에서 기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고 여기 빅그린 산단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3분의 1을. 이걸 자랑으로 내거는 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이건 인간에 대한 능멸이에요. 네. 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정치 입문하기 전에 이제 그 조선 업계도 하셨고 그와 관련돼서 조선 업계가 아니고요. 네. 해운 회사. 아, 해운 회사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또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그래서 네. 환경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좀 소리를 많이 외치셨을 것 같은데 노동자 인권을 좀 살리기 위한 다른 그런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하신 직후에도 한국노동문제연구소를 차렸고요. 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장면 총리가 입당을 권유해가지고 1956년 9월달에 민주당에 입당하셔가지고도 맡은 직책이 노동부 차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부 차장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해운회사를 운영하실 때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되기 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해운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책임자 자리에 앉아 계실 때도 그 직원들과의 관계 유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직원들이 김대중을 노동자들이 추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이 이 회사 관리청을 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해운에서 책임을 맡았어요. 그 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놀라운 것은 이 여러 가지 일소에도 있지만은 처음에 1954년 그 전에 이야기 목포일보사를 인수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목포일보사를 인수를 하는데 그때 목포일보사가 그냥 목포가 그때 전국 10대 도시입니다. 일제 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때 해방 후 정부 수립부는 뭐 몇 대 5대 도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평양도 있고 개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 큰 목포에서 목포일보사는 지방지 최고의 신문이었어요. 최대 신문. 그때 부산일보, 대구매일보다는 더 큰 신문이 목포일보예요. 그 목포일보사를 사장을 하시게 된 것이 목포일보사 기자들 그 직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온 거예요. 당신을 우리 회사로 모시면은 우리 회사가 정상화되겠다. 그걸 좀 거기 맡아주시라. 직원들이 먼저. 네. 김대중 대통령이 해운회사에서 번 돈으로 목포일보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목포일보사 임직원들이 기자나 이런 직원들이 초빙을 해서 맡아주십사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한 관심도 있으셨으니까요. 그걸 이제 성공적으로 정상화 시켜놓고
이제 목포일보사를 정치하시려면서 김문옥 선생이라고 가수 남진 선생 아버지예요. 그분이 인수를 하죠, 목포일보사를. 나중에는 이제 그 67년 선거에 나온 김병삼 씨가 또 참 아이러니컬하게 목포일보사 사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그 노동자 존중. 그 다음에 1954년 민의원 선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첫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분이 민주국민당에서 나오라 해도 안 나가고 자유당 후보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그때는 무소속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뭘 믿고 나가느냐? 그때 목포 지역 노동조합 그쪽에서 김대중을 지지할 테니 당신의 노동관, 노동자들에 대한 당신의 애우 이걸 존중한다 우리는. 그래서 당신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다오. 그렇게 해서 1954년 민의원 선거 때 목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의 노동 정책이 굉장히 이렇게 일관되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 활동할 때도 네 문제 연구소를 차려요. 바로 이 그 한일 기본협정 체결 이후에 그때 같이 김대중 대통령 네 문제 연구소를 함께했던 분이 서강대학교 남덕우 선생, 남덕우 교수, 그 다음에 여기 조선대 와서 교수하셨던 박연채 선생. 박연채 선생은 좀 진보적인 경제학자고 남덕우 선생은 뭔가 이렇게 경제가 합리적인 그냥 신사지요. 남덕우 선생이 합리적인 어떤 선진 경영으로 해서 이 회사가 정말 그 유럽식이나 영미식이나 이런 선진사회의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신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분을 네 문제 연구소에 자문 교수로 모시고 같이 열심히 머리를 맞댔죠. 그런 식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사상계에 1955년에 제일 먼저 발표한 글이 한국 노동운동의 진로입니다. 그 정도로 그 글이 아주 긴 글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글을 읽어봐도요. 우리 허 선생님도 김대중 스터디 열심히 하시니까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그거 아마 인터넷 치면 나올 거예요. 김대중 그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도 나올 거고. 근데 한국 노동운동 진로를 지금부터 70년 전에, 정확히 68년 전에 그걸 당신의 논지를 당대 최고 잡지에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태일 열사가 그 평화시장에 중노동을 견디면서 나는 죽더라도 내 동지들, 내 동료들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분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1970년 오늘이 지금 13일이죠? 예. 오늘 분신했네. 오늘 13일이네요. 오늘이 우리 11월 13일. 우리 전태일 열사 분신일이에요 오늘. 11월 또 13일. 어떻게 또 공교롭게 촬영 날짜가 그렇게. 허 선생님 물어보니까 이야기가 막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11월 13일 날 분신을 했는데요. 김대중 당시 야당 후보입니다. 대통령. 9월 29일 날 1970년 9월 29일 날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니까 집 한 채 값을 넣어갖고 가세요.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그래갖고 이소선 여사한테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손에 쥐어드립니다. 어머니 우선 집을 한 채 마련하십시오. 하도 쌍둥이 움막집을 사니까. 그걸 다 알고 조사해서 우선 집 한 채 값을 갖고 예나 지금이나 어느 정치인이 특히 그 시절에 요즘같이 후원회금도 들어오지 않고 국가에서 돈도 안 주는데 집 한 채 값을 들고 분신한 노동열사 찾아가가지고 집 한 채 값을 내놓은 정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건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공격의 빌미도 줍니다. 그때만 해도 전태일 여사의 분신의 지금처럼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분신이 이렇게 안 봅니다. 네. 불운한 청년인가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관되게 일제 강점기 때 해운회사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로부터도 노동에 대한 그 존중으로 해서 인정을 지지를 받고 받았고, 있었던. 그다음에 해운회사를 경영할 때도 목포일보사를 인수할 때도 그다음에 서울에서 잡지에다가 기고하면서도 한국노동운동을 지도하는 글을 통해서 일관된 아름다움으로 노동의 존엄성 그렇습니다. 지지하고 옹호하고 대변했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 노동 환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당시에도 산업화 시대인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노동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이었을까요? 엄청나게 열악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부터 시작된 이제 산업화의 그 이면에 숨은 열악한 노동 환경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죠. 칼 막스가 가장 유명하게도 영국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일일이 기록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건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학교가 생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00년 전에 이제 북유럽이랑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국민학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비슷한 표현이에요. 국민학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일찍부터 일을 하니까. 최소한 이 나이 때까지는 일 시키지 말고 학교 좀 보내라. 왜냐하면 너무 일찍부터 노동을 하면 노동력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저질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 보내려고 해도 다 노동에 찌들어가지고 병든 상태면은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경쟁하면서 산업화의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서 계속 인구가 공장으로 몰려들고 공장 인구 공급이 많을수록 임금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많은 식구들이 일을 해야 되고 더 일찍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하니까 그걸 막을 방법으로 강제로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강제를 안 하면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학교 세대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이제 이화여대에서 재학 중에 결혼하면은 퇴학시키는 규칙이 생겼던 이유도 하도 공부를 안 시키고 일찍 시집 보내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생겼다고 하듯이 국민학교나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도 너무 일찍부터 돈 벌기 위해서 애들을 일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제 이미 200년 전부터 서유럽이 다 겪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겪었던 일들인데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분이 이제 일찍부터 상고를 나오고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물 경제를 아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충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고 본인이 노동자가 아니라 되게 경영자 정도 되면 말하자면 사용자적 편견이나 관점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짜낼까, 임금을 덜 주고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이런 경제 발전이나 성장이나 부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경제개발 500여 년 계획의 가장 안 좋은 이제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지도층이거나 아니거나 뭐 막론하고 다 같이 효율 지상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최적의 수단을 찾아내는 귀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꼼수를 다 씁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걸 또 자랑이라고 성공 사례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진 한 장 들이밀면서 뭐 수주를 했다는 걸 막 자랑으로 삼듯이 모든 사람들이 목표지향적으로 변형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목표가 경제 성장이고
발전이죠. 그런데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런 효율지상주의의 화신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 경제발전 후 민주화예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를 계속 미루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꼼수로 하는 말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지 서유럽인들이 하는 민주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늦춰지는 거죠. 흐름뭉텅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부터 매우 분명하게 민주주의를 상위의 목적으로 뒀어요. 그건 굉장히 특이한 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후발 국가들 중에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따로 떼어놓고 선 경제 발전이고 후 민주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잃고 경제 발전에만 올인하면 네. 목적 없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들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 사상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입장인데 네.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의 시민들은 호모 폴리티쿠스로서 즉 정치적 동물로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만 열중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인들은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이디오테스라고 불렀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사를 논의하면서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시민, 폴리테스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본성을 까먹고 돈 버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건 동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기에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었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선구자적 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